그래서 이 시조는 내용상으로 회고가 회상하는 거예요. 옛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고려를 회상한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지만 조선시대 초까지만 해도 근데 고자가 옛 고자예요. 고려 왕조를 옛날을 추억하는 그런 노래를 회고가라고 얘기하고 절의가 같은 경우는 조선이 생겼다 한들 나는 조선 싫어 고려에 대한 충성을 다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절의 노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충신연군지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충성스러운 신하는 군, 임금을 그리워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충성스러운 신하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러니까 충성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겠죠. 8페이지야. 그 외에 전통적으로 어떤 이별에 대한 노래 많이 나오고요. 서민들이 이런 작품들 많이 써요. 풍자와 해악을 담은 사설시조에서 풍자와 해악을 담은 작품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 사설시조는 밑에 평시조와 사설시조 크게 보면 이렇게 평시조와 사설시조로 나누면 되거든요. 어시조는 굳이 얘기를 안 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평시조는 앞에서 얘기했던 3장 6구 45자 내외로 쓰는 시조 아예 형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설시조는 여러분들 이 사설이란 단어가 뭘까? 소설 같은 이야기를 쭉 하는 거지. 사자가 어떤 사자일까? 말씀이 사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말이 많은 이야기, 말이 많은 시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우리가 사설이라고 할 때 사자가 야, 이 사적인 부분은 좀 그렇지 않니? 이런 식으로 사적이다 라고 할 때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쭉 길게 얘기하는 그런 시조들을 사설시조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졌을 때 썰이 많아지는 그런 시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저번 시간에 우리 이렇게 쭉 프리뷰하면서 봤었잖아. 뭔가 내용이 길어. 그러면 그냥 다 사설시조라고 보시면 돼요. 편하게. 종장의 첫 구 제외하고 종장이 첫 구야. 아까 그 두 음보, 이음보 제외하고 엄청 길어져요. 그렇죠? 그래도 얜 뭘 또 지켜줘? 종장의 첫 음보는 몇 글자? 3글자, 3음절. 이거는 지켜요.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좀 지켜줘. 아무리 자유롭게 늘지만 이 3글자는 지키더라고. 최소한 이거는 지켜줘 라고 하는 그 부분은 지키면서 길게 이야기하는 노래예요. 자, 평시조와 사설시조 어떤 차이가 있었니? 예습해보신 분들. 시기적으로는 중요하진 않아요. 시기적으로는 엄청난 차이지. 고려 중엽과 영종조 시대는 조선 초기니 조선 후기니? 영종조.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영중 임명성 광인윤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조선 후기죠. 18세기 정도 되는. 작가층에서 큰 차이가 있지? 양반 사대부냐 아니면 평민 하층민이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양반식 표현이 많아요. 양반의 그런 표현 형식들. 양반의 표현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되게 비유적으로 운치 있게 풍류적으로 드러내요. 하층민 평민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정 표현이 직설적이에요. 아주 직설적 표현 많이 써요. 야 이놈아, 이놈의 자식들아. 심지어 욕까지도 쓰는 경우도 많어. 근데 그런 작품들을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리진 않겠지. 자, 내용은 유교적 이념, 양반들이 좋아하는 포인트죠. 자연과의 조화, 양반들이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자, 근데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서민들의 삶은 어땠을까? 힘들어요. 그죠? 삶의 애환을 담고 있습니다. 애환. 지배계층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도 있겠지. 아유, 우리 도둑놈이 너무 많어. 이 나라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소 부정적인 내용들이 서민들의 삶이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해학적인 표현들도 많아요. 되게 재밌게 표현한 것도 많어. 이 정도 차이를 정리해 주시고요. 넘어갑시다. 자, 길이는 시조 딱 한 편, 초장, 중장, 종장으로 끝나면은 단시조고요. 이런 단시조들이 곱해지면 연시조가 돼요. 길게 이어지면 연시조예요. 심지어 뭐 이렇게 연이 엄청 많은 시도 많아.
이제 이런 연시조는 뭐 대표적인 작품이 몇 작품 없으니까 그런 시조들만 공부하시면 되고, 그래도 좋은 게 얘들아, 이 연시조, 고전 시조는 이제 더 공부할 게 안 생기고 있지. 안 만들어지고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현대시나 현대소설은 지금 우리가 숨을 쉬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가 지금 쓰고 있지. 발표하고 있지. 그래서 고전은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만 딱 해주면은 정말로 깔끔하게 끝나. 근데 물론 수능에는 그런 작품 피해서 나온다. 모의고사는 그런 작품 외적인 거에서 나온다. 근데 대표적이라는 거는 그 작품만 외워서 풀라는 게 아니라 그 작품에서 쓰이는 표현 방식, 그 작품의 주제의식들 혹은 표현상의 특징들만 여러분들이 다른 시에서도 찾아내는 연습만 한다면은 고전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외울 생각이 아니라 작품을 읽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계속. 자, 전개 과정은 고려 말과 조선 초 전기는 비슷해요. 그런데 어디서 여기에서 이제 나뉜다는 거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실학사상의 발달, 서민의식의 성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사설시조의 형식, 서민들, 가객들이 많은 노래를 하면서 서민들이 하다 보니까 옛날 서민들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 많았거든. 그냥 아무개야, 누구야 라고 해서 작자미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자미상이 너무 많이 나와. 작자 미상이라는 건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고유의 문학 양식이고요. 사대부 계층 플러스 그 계층이 향유되어 모든 계층까지도 서민 평민들 계층까지도 향유하는 국민문학이 됐다라는 아주 의의가 있죠. 시조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예요. 앞에서 고려가요 같은 경우도 평민들이 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거는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됐고 처음에 사대부 계층들은 별로 쓰진 않았잖아. 그렇죠? 궁중음악으로 편입된 거지. 또 향가라고 했을 때도 생각해보니까 한자를 좀 알아야 되지. 한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어떤 양반 계층, 지배층만 향유했던 문학이지 이렇게 시조처럼 지배층 또 향유하고 평민 계층도 향유하는 문학 작품은 흔치 않아요. 여러분들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늘날에도 시조는 쓰여요. 이건 현대시조라고 앞에 현대시조가 붙었지 고전시조는 아니고 현대시조는 작품이 창작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나? 선생님의 그 처가댁에 외할아버지가 아직 계신데 외할아버지가 90이 넘으셨거든. 근데 저 시조 작가, 한시 작가셔. 그럼 맨날 이렇게 그 한자 사전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한자 사전? 옥편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옥편이 엄청 많아. 집에 가면. 자, 넘어갑시다. 그냥 선생님이 썰이었어요. 38페이지. 자, 한 손에 막대 잡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시조네요. 자, 근데 이런 시조들은 보통 제목이 어디냐면은 요 첫 구가 시의 제목이 돼요. 시조의 제목이 돼요. 자, 그리고 6구는 재빨리,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너라. 자, 이런 식으로 구를 좀 나눠주면 여러분들은 이 시에 구 단위로 내용을 요약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내용을 쓸 때도 구 단위로 정리해 주면서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형식적인 부분부터 좀 보자.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이고요. 45잔지는 세어보면 되겠지. 45자 내외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자 정도는 인정되겠죠. 그리고 종장의 첫 음절은, 첫 구절은 몇 글자? 3음절로 쓰셔야 된다. 저 먼저 알고 여기도 5음절이네요.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거. 그래서 우리는 정형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내용을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읽을래요? 호손에, 한손에 막대를 잡고, 자,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쏘 아니면 또로 읽으면 되겠지? 뒷글자로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옷과 디귿이 겹쳐져 있을 때는 뒷글자의 된소리로 읽어주시면 돼요.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잡고 가시를 쥐고요. 자, 이 사람 지금 막대기 잡고 가시를 쥐고 있어요. 늙는 길은 가시로 막고 있대. 이쪽에 어떤 길이 있는데 나 여기 막아버릴 거야. 가시로 막아버리고 있고요. 오는 누가 오고 있어요? 백발이라는 단어는 흰 머리겠지? 여기 흰 머리가 머리카락이
여기 너 오기만 해봐라. 내가 막대기로 쳐버릴 거야. 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시로 맞고 백발이 오면 막대기로 치려고 하고 있대요. 무슨 태도지? 귀신 같다. 치우자. 뭔가 막대기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백발 너 오기만 해봐라. 내가 쳐버릴 거야. 무슨 태도예요? 일단 좋아하는 태도야? 싫어하는 태도야? 싫어하는 태도지. 뭘 싫어하고 있어? 백발 엄청 싫어하고 있네. 오면 때린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백발은 자기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해석되네. 지름길로 왔대요. 백발이 오는 것처럼 알고 내가 막으려고 했는데 얘가 알고 지름길로 이렇게 돌아와서 그럼 얘는 백발에 점령당한 상황이네. 백발이란 단어는 뭘로 해석되니? 늙음이죠. 오케이. 자, 이 사람은 늙음이 싫어서 나 늙음 싫어. 나 늙음 오기만 해봐라 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늙음이 와버렸어. 와, 이런 아주 그냥 창의적인 표현을 해버리네. 시조에서. 이게 양반들의 표현이에요. 양반들은 늙음 싫어, 아우 늙음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런 식으로 감정 표현 안 한단 말이야. 되게 우습게 표현을 했지. 백발이 마치 알고 사람인 것처럼 알고 오는 듯이, 늙음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알고 오듯이 상당히 멋들어진 표현, 이런 식의 표현들이 양반의 그 풍류적인 표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표현 방법을 한번 볼게요. 늙는 길 가세로 맞고 백발로 자 여기 지우고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세 쥐고 비슷한 구절이 이어지고 있네요. 이럴 때는 무슨 구라고 하죠? 대구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세 쥐고 대구법이 쓰였어요. 대구법의 효과 운율 형성이죠. 또는 내용의 의미 강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대 잡으면서 또 가시를 지면서 늙음을 부정하려는 태도를 강조해주고 있죠. 마지막에 보니까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자 백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람처럼 표현했네. 의인화시켜서 지름길로 오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중요한 게, 자 그럼 이 백발이 의미하는 것은 늙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늙는 시간이죠. 자, 이 늙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속성은 여러분 눈에 보이니? 시간이? 지금 몇 시야라고 하면 저기 있는 시계를 보는 거고, 우리는 시계가 없다면 지금 몇 시야? 낮이네요. 그러니까 몇 시냐고? 낮이네요.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시간적 속성은요, 추상적 관념이에요. 추상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애야. 그거를 구체화시킨 게 시계고. 근데 이 시에서는 어떻게 구체화시켰어? 백발이라고 하는 소재로 우리가 하얀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시각적인 소재로 구체화시켰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 앞에서도 언젠가 했어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추상적 관념, 시간이라고 하는 이 관념을 마치 물리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애들로 구체화 시켰을 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는 단어로 사용을 해요. 안 어렵지? 여러분? 주제를 찾아볼까? 어떤 상황이랑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상황 배경이 잡혀요? 그치, 늙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 늙지 않으려고 부정적으로 혹은 막으려고 하는 태도예요. 근데 막았어, 못 막았어? 못 막았어. 어떤 감정이 들어? 아우 어떻게 늙어버렸네. 안타까움이 좀 들지 않니? 그래서 이런 주제를 압축시켜서 탄, 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늙음이죠. 늙음에 대한 한탄을 이야기하는 노래. 그래서 탄로가라는 얘기로 많이 요약을 시켜줘요. 밑에도 탄로가라는 단어가 나왔죠. 늙음에 대한 탄식. 자, 밑에 세월의 흐름, 시간적 속성을 구체화시켰습니다. 늙는 길로 또 표현했고요. 백발로도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는 과정을 정리해 주시고요. 16번부터 합시다. 백설이 잦아진 고래.
여기서도 시의 제목은 첫 구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구. 그리고 여기가 한 구라는 거라면 백설이 잦아진 고래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구 단위로 먼저 내용을 읽어줘야 돼. 구 단위로. 백설이 잦아지다? 잦아지다라는 표현은 뭐지? 백설이 잦아지다. 백설은 뭐예요? 눈. 하얀 눈이 잦아졌다. 눈이 많아졌다. 잦아지다. 응? 높다? 잦아지다. 잦은 거니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표현이 이제 해석을 봐봐. 사전에서 보면은 들다. 자, 1번 해석이냐 2번 해석이냐라는 해석이 갈려요. 지금 지다라는 단어가. 자, 1번 해석일까 2번 해석일까 모르겠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해석은 이 의미가 완전 다르지 않니? 1번 해석과 2번 해석이. 2번은 지금 주혁이가 말했듯이 뭔가 자주 있는 거야. 반복이 많이 되는 거지. 근데 1번은 어때? 잠잠하는 거지. 와, 이렇게 해석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해석을 넣고 한번 생각을 해봐. 진짜 이 단어가 우리가 뭔지 아직 모르잖아. 그치? 자, 그 골짜기에 구름이 머흐레라 라고 하는 거는 험하다. 험하게 일어난 거예요. 자, 어떤 골짜기에 험하게 구름이 일어났네요. 어떤 골짜기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가? 매화 넌 어디에 피었니? 석양에 홀로 서 있어 나는 갈 곳 몰라 하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느낌은 막 그렇게 흥겨운 느낌은 아니지. 그치? 막 즐거운 느낌도 아니고 되게 우습게 표현한 것도 아니고 감정을 어떤 식으로가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 감정이 어떤 홀로 서 있어 나 갈 곳도 모르겠어 어떤 쓸쓸한 마음이겠죠. 자, 쓸쓸한 마음을 분위기를 잡아줘야 되는 이 초장에서의 잦아지다는 그러면 뭔가 확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까 아니면 가라앉는 느낌일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유출할 수는 있겠지. 가라앉는 느낌으로 해석하는 게 더 낫겠지. 그래서 잦아들다 가라앉다라는 느낌이에요. 요때 표현은 여기서는 그래서 노가 없어지다 라고 표현을 했죠. 백설이 노가 없어진 거야. 백설이 이렇게 쭉 가라앉는. 초장은 그래서 분위기 형성 시켜주니까 그 분위기를 잘 읽어줘야 되거든요. 초장에서의 분위기 형성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의 감정까지도 연결해주면은 더 자세한 해석이 될 수 있겠지.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백설, 흰 눈은 녹아서 잦아들고 있고요. 구름은 험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둘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조되고 있죠. 그렇죠? 대조, 대비가 일어나죠.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을까? 피었는가? 피었다는 얘기인가? 안다라는 얘기인가? 모른다는 얘기인가? 반가운 매화는 그럼 매화에 대해서는 지금 반가워하고 있지. 그럼 매화는 어디에 피었을까? 핀 곳을 알아볼라? 모른다는 느낌이 잡히죠. 매화는 어디 피었을까? 석양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죠? 해가 지는 거, 선셋이 되는 거잖아. 그때 홀로 서 있대요. 홀로 서 있어 쓸쓸한 느낌이 들죠. 쓸쓸한 느낌에 갈 곳 몰라 하노라.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어떤 느낌이야? 방황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잡히죠. 그러면 얘가 선생님 그러면 쓸쓸한 분위기에 방황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비유적으로 쓰여서 그래요. 이런 비유법에 대해서는 어떤 외지적 관점으로 좀 시대적 분위기라던가 그거에 대한 함축적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자 여기 있는 작가를 잠깐 볼게요. 고전에서는 작가를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번에 용비어천가에서는 작가가 정도전이라고 하는 집현전 학자들이 나와서 정도전만 하더라도 조선시대 개국공신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 지식이 동원이 되지. 우리는 요 이색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려시대 정몽주와 호은 정몽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길제와 야은 길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색,
삼은이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려시대 삼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은자가 숨을 은자예요. 숨어서 지내는. 왜 숨어서 지낼까? 은둔하는 사람이에요. 조선이 싫어서. 조선의 그런 신진사대부들, 개국공신들이 너무 싫어서, 물론 이 사람들도 다 신진사대부의 유형엔 들어가, 유학자니까. 근데 이견 차이가 있었어. 이 사람들은 온건파 개혁인이고 정도전은 급진파 개혁인이에요. 서로 대비가 돼요. 정몽주는 너무 유명하잖아. 그치? 이 몸이 죽고 죽어. 몇 번 고쳐 죽어. 길제도 뒤에서 우리 다음 시간에 할 시조에서 나오는 길제 시도 있고요. 이색이라고 하는 사람도 요 세 명의 라인이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 굳이 내가 이색 할아버지의 후손이라서 이렇게 놓은 건 아니야. 모르지. 우리 할아버지가 양반 족보를 샀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족보 위에 이색 할아버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의 내용이 나오면 고려시대 후기에 그 고려에 충성을 다하던 신하였구나 이렇게 배경 지식이 동원되면 백설이 잦아진다라는 이 시대적 배경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 뭐가 이렇게 좀 하강하는 느낌일까? 뭐가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일까? 고려와 관련된 고려의 유신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유신은 신하예요. 유신은 남은 신하. 고려에 충성을 다해서 남는 신하가 잦아들고 있어요. 근데 구름은 험하게 일어나네요. 자, 구름이 일어나고 있어. 어떤 세력들? 정도전과 같은, 그치. 그런 개혁파 신진사대부들이 험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은 어떤 그런 상대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때 반가운 매화라고 하는데, 자, 한번 요 소재들 봅시다. 매, 난, 국, 죽, 송이라고 하는 소재들은 양반의 지조와 절개를 잘 나타내줘요. 자, 왜 매화는 어떤 성질 때문에 양반의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주는 소재일까? 매화 언제 핀다고? 매화 피는 시기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니? 아주 이른 봄, 즉 늦 겨울, 추운데도 핀단 말이야. 자, 추운데도 펴요. 상황은 좋지 않은데도 그런 꽃을 틔울 수 있다는 지조가 있다는 거지. 상황 좋지 않아 부정적인 현실에도 굴하지 않고 꽃을 틔우는 그런 모습들이 그 양반들이 추구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매화가 그렇게 쓰이고요. 난이라고 한 건 난초잖아. 난초는 아주 우아하게 생겼지? 가늘게 뻗어갖고 그 모습 때문에 그러게요. 국화는 가을에 피는 국화인데 그 국화가 한번 피면 향기가 은은해. 아주 그 진한 향기. 그 진한 향기가 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 지조와 절개에 해당하는. 죽은 어때? 죽은 얘들아 뭘 의미하는 거니? 죽. 대나무죠. 자, 대나무의 어떤 모습? 딱 보기만 해도 얘는 나는 부러지언정 꺾어지진 않는다. 꺾어지언정 휘어지진 않는다. 그런 느낌이잖아. 그치? 대나무의 그런 모습이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 소재야. 송은 소나무지. 얘들아 소나무는 어떤 모습이 있니? 겨울에도 어떤 모습이야? 잎이 있어. 어떤 색으로? 초록색이야. 그래, 늘 푸른 소나무라고 해서 항상 그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잖아. 자, 그러니까 이 소재들이 왜 지조와 절개로 연결되는지를 여러분들 이해만 한다면 내용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항상. 근데 그냥 매난국죽 중요해 양반의 지조와 절개에 쓰이는 소재야 라고만 해석하고 보통 넘어가시더라고. 다른 선생님들 보니까. 말 나온 김에 우리 매화 한 번만 찾아보고 갑시다. 이렇게 좀 하얗게 피는 꽃이에요. 겨울에 폈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그럼 예뻐 보이겠어, 꽃이. 그치? 자, 그러니까 그런 소재들로 왜 쓰는지 이유까지를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반가운 매화는 그럼 이런 지조와 절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고려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어느 곳에 피었는가 있어 없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이미 조선이 지금 몰락을 하고 있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자, 그럼 석양은 지금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쓰였네요. 어떤 왕조의 몰락? 고려 왕조의 몰락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고려 왕조의 몰락의 상황에서 화자는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내용적인 측면하고 해석까지 곁들인 거 완전히 시가 다르게 보이지. 그냥 내용은 눈과 구름이 나왔고 매화에 대한 얘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렇게 시대적 분위기, 어떤 화자의 마음들을 이렇게 시조에다가 꾸역꾸역 함축적으로 많이 넣어서 그런 감정 표현을 비유적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양반들의 표현은 우회적으로, 비유적으로 많이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를 구할 우국지사의 출현을 기대하면서 거기서 매화겠지? 멸망해는 나라의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애상적이야 되게 쓸쓸했잖아, 슬펐잖아. 기울어가는 왕조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오고 있죠. 백설과 매화는 이런 소재였고요. 구름은 조선을 건국한 신흥 세력으로 서로 대조가 일어난다라는 걸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지? 이런 게 시조를 읽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냥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했고 어떤 마음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봐줘야 돼. 자, 넘어가서 이화의 월백하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끝냈어야 되는 내용인데 제목은 이화의 월백하고 구 단위로 나눠보자. 이화의 월백하고라는 제목이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일제 일지춘심을 자귀하하려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마지막은 그냥 해석된다. 잠 못 들고 있대요. 이 사람 불면증인가 봐. 잠 못 들고 있대. 여러분들도 잠 못 들고 있지? 요새 방학이라서. 그치? 한 3경 정도에 자고 있니? 3경 정도에, 3경은 너무 이르지? 몇 시에 자? 한 5시에 자니? 4시에 자니? 3경은 언제라고? 아주 깊은 밤이야. 여러분들은 깊은 밤을 지나서 자고 있어요. 그럼 이 시조를 그냥 쓰면 되겠네요. 여러분들도 깊은 밤에 나 잠 못 들고 있어요. 근데 상황은 다를걸?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잠 못 들고 하고 있을까? 한번 내용을 들어갑시다. 이화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 이화. 저기 여학생들은 이 정도 학교는 그냥 가야지. 어느 여대? 이화여대. 이화여대의 이화예요. 이화라는 뜻이 뭐지 그러면? 화는 꽃이겠네? 무슨 꽃? 백꽃을 얘기해요. 요 백꽃. 알았어. 백꽃도 찾아보자. 그 우리가 먹는 게 꽃이요? 응. 백꽃. 그냥 하얀 꽃이네. 왜냐면은 얘들아 배라고 하는 열매가 자라잖아. 항상 열매 자라는 자리에는 그 전에 뭐가 피었다고? 꽃이 핀 거야. 자연의 섭리라고 얘기했잖아. 꽃이 지어야 그 자리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꽃은 아쉽지만 우리가 이렇게 꽃 잘 가 이렇게 해줘야 더 좋은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야. 자, 이 백꽃도 흰색의 이미지가 바로 잡혔죠. 하얀 꽃에 그럼 언제 필까? 열매를 맺는 꽃은 언제 핀다고요? 봄에 핀다고요. 그렇죠. 봄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까지도 잡을 수 있겠죠. 월백하고 있대요. 월백이란 단어는 뭘까? 월 용돈 100만 원? 아우 좋겠다. 나도 용돈 100만 원 썼으면 좋겠다. 월백, 달이지. 한 달. 달에 흰 백자예요. 달이 하예요. 달이 하얗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밤이네. 시간적 배경부터 잡히지 벌써. 그리고 여기에 꽃이 이렇게 하얀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이 달이 이렇게 은은하게 꽃을 비춰주는 거야, 아이들아. 까만 밤중에 달이 떠서 하얀 달이 떠서 하얀 꽃을 비춰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럼 여기서 봅시다. 계절적 배경도 잡히고요. 시간적 배경도 잡히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공간적 느낌도 잡히니? 달이 떠서 이렇게 꽃을 비춰주고 있는 그런 공간적 느낌도 잡혀? 그러면 공간적 이미지도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선생님 공간은 안 드러났잖아요. 그런 공간적 이미지가 잡히면은 수능에서는 공간적 이미지가 쓰였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은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하수예요. 그럼 이렇게 하늘 위에 은하수가 하얗게 펼쳐지는 거야. 은하수도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칠하고 있지만 얘가 흰색으로 깜빡이는 거지. 반짝반짝이는 거지. 은하수도 흰색이고 백꽃도 흰색이고 달도 하얀 달이에요. 흰색 이미지로 아주 그냥 도배를 했구나. 시간적 배경도 나오네요. 삼경이라고 하는. 그럼 이 사람은 밤늦도록 이 봄의 경치를 보고 있는 거죠.
봄의 경치를 보면서 일지춘심부터 해소합시다. 일지춘심, 요 지자가 나뭇가지 할 때 그 지자예요. 그럼 하나의 나뭇가지에 춘심, 봄의 마음이에요. 하나의 나뭇가지의 봄의 마음은 뭐냐면은 이 나무에 얽혀있는 느껴지는 봄의 기운, 봄 기운을 자규라는 소리도 많이 나와요. 고전에서 자규, 뭐 소쩍새, 두견새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자규라고 하는 애는 새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두견새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소쩍새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두견새가 조금 더 적합하더라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 둘을 해석을, 그러니까 그 차이를 그냥 모른 채 그냥 썼나 봐. 자, 자규란 건 새예요. 새가 알야마는 알까? 그 새가 알까? 이 봄 기운을 새가 알까? 그러면 이 새가 그냥 알까라고 할 때 이 새는 가만히 있는 새가 아니라 여기서 울고 있는 새야. 새가 소쩍소쩍 뻐꾹뻐꾹 이렇게 우는 새예요. 그러면 고전에서 중요해요. 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얘는 무슨 심상을 잡아줘야 돼? 청각적 심상을 꼭 잡아줘야 돼. 새라는 소재는 그냥 나와서 시각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청각적 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요. 생각을 해봐요. 밤 11시, 1시 되는 깊은 밤에 옛날에 전등도 없어, 가로등도 없어, 불빛도 없단 말이야. 오로지 하늘에 떠있는 저런 하얀 별빛만이 반짝이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서 새가 쏙쩍 이렇게 울고 있어. 그 느낌인 거야. 아주 고요하고 평온한 느낌을 주는 거죠. 또는 약간의 쓸쓸한 느낌도 줄 수 있겠네. 막 즐거운 느낌은 아니니까. 그 마음을 자규가 알까? 이 봄 기운을 자규가 알까? 얘들아, 원래 새는 이런 거 아니 모르니? 몰라야 되는 존재 아니야? 뭔가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머릿속으로 아는 존재는 문학에서 누구만 가능하다고? 사람만 가능하지. 사람만 의도와 목적 가질 수 있고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새가 알까라고 물어본 거는 이 새를 어떻게 처리한 거야? 이 새를 마치 무엇처럼? 아는 사람처럼, 그치?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화 과정이 드러났어요. 생각할 거 되게 많죠. 이 대상을 의인화 처리를 하면서 그 새는 알까? 새가 알까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 문학에서는 사람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보니까 이 시조의 초장과 준장은 어떤 분위기를 형성시켜주고 있죠. 이런 어떤 봄밤의 이런 모습, 따뜻한 봄밤의 이런 모습을, 분위기, 배경을 형성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경치를 먼저 얘기해줬지? 경치부터 제시를 해줬네. 이럴 때 뭐 선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밑에 가서 그럼 화자의 마음은 다정하대요. 다정도 병인양하여. 병인 것 같대. 다정하다라는 표현은 우리 뭘까? 다정하다. 지금 우리 현대국어에서 다정하다라는 건 어떻게 쓰여?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니? 다정하다, 친근감이 있다, 마음이 넓다, 뭐 배려심이 있다, 이해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는 구전시가에서 단어들은 원초적으로 해석을 하라고 했어. 정이 많다. 이때 정자는 감정이에요. 따뜻한 정이 아니라 감정이 많은 거야. 감정이 많다라는 단어는 좀 다르게 해석되지. 감정은 생각이 많은 거거든. 다양한 감정이 드는 거거든. 다양한 감정이 들어서 병인 것 같아. 그럼 이때는 다정하다라는 거는 어떤 다양한 생각, 다양한 감정을 지금 들어서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머릿속이 복잡한 게 병인 것 같아서 잠 못 들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많아서 잠 못 들고 있어요. 언제? 봄밤에. 봄밤에 잠 못 들어 하는 이 표현을 봄밤에, 자, 주제를 정리할게요. 봄밤의 애상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애상감, 뭔가 쓸쓸한 감정, 슬픈 감정을 노래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 왜 슬퍼하고 있어? 님과 이별했을까? 그런 내용 전혀 안 나오지. 그냥 생각이 많아서 잠 못 들어서 슬퍼하고 있는가 봐. 생각할 거리가 많았대요. 생각할 거리가 많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외지적 관점은 나중에 좀 이따가 드릴 문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화, 월백, 은하는 아주 시각적 이미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고요. 서정적인 분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규는 청각적 이미지인데 보통 이렇게 새가 울 때는 새가 아주 평화롭게 행복하게 지저귀는 느낌이 아니라
아주 슬픈 소리를 내게 돼요. 꼭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고독과 한을 심화시키는 소재로서 자규가 등장하기도 하고 의인화의 대상으로 쓰이기도 했네요. 자, 이런 마음을 다정가라고 표현을 해요. 다정가는 마음이 많다, 감정이 많아서 고민이 되는 이런 노래들을 다정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고려시대의 시조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작품을 설명을 할 때는 요 용비어천가 뒤에부터 나오는 요 시조인데, 한 시간 우리 한 번 수업에서 시조 몇 작품 정도 해야 될까? 한 작품 하기에는 좀 너무 적은 것 같지, 양심상. 그렇지? 몇 작품 정도 할 것 같아? 두 작품도 좀 적은 것 같지 않니? 세 작품도 우리 지금 순식간에 한 세 작품 했는데? 네 작품. 네 작품? 좀 더 써봐. 5작품. 5작품 할 수 있겠어? 4작품. 어떤 네 작품 줄여가 그때마다 우리 주제 위주로 좀 묶어서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한 주제와 연관되는 뭐 님과의 이별이라는 주제로 묶어서 쭉, 어떤 뭐 시대적인 상황과 이어서 쭉 이런 식으로, 또는 뭐 풍자 비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쭉.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시조가 원래 오늘부터 나가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어.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은 문제를 좀 풀어야 되니까 일단 시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그 시조가 쭉쭉쭉쭉쭉 좀 빠르게 나갈 거예요. 빠르게 해석하면서 어떤 내용인지만 그냥 한번 익숙하게 습득하는 위주로 나갈 거니까, 다음 시간에 혹시나 휴가 계획이 있으시거나 학원에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연락을 주세요. 제가 녹화라도 좀 해놓을게요.